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궤도 위를 떠도는 인공위성의 절반 이상이 단 한 회사의 것입니다. 그 회사는 정부도, 군도, 수십 년 된 항공우주 기업도 아닙니다. 설립된 지 고작 20여 년 된 민간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서 중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려다 실패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종이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면 얼마나 들까? 그 계산이 스페이스X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로켓은 나라가 만드는 것이지 억만장자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 세상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켓을 다시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로켓 재사용,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간 고속버스를 다시 서울로 가져와서 또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우주 기업들은 로켓을 한번 쏘면 바다에 버렸습니다. 펠컨 9한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00억 원. 이걸 매번 버렸으니 우주에 물건 하나를 올리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펠컨 9의 1단 로켓, 즉 가장 큰 추진체를 발사 후 수직으로 다시 착륙시켜 재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펠컨 9 부스터가 무려 23번 재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600억 원짜리 부품을 23번 썼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들이 같은 비용으로 로켓 한 기를 태우는 동안 스페이스X는 23번 하늘을 오간 겁니다. 놀랍게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023년과 2024년 스페이스X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스타쉽, 즉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의 시험 발사가 반복됐습니다. 높이 121m, 엔진 33개를 동시에 점화합니다. 그 추력은 아폴로 달 탐사에 쓰였던 세턴 V 로켓의 2배에 달합니다. 세턴 V는 한때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습니다. 스타쉽은 그것을 2배로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타쉽은 처음에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도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도달했고 네 번째에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첫 번째 폭발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두 번째 폭발에서 CEO가 교체됐을 겁니다. 스페이스X는 달랐습니다. 폭발을 데이터로 봤습니다. 부서지는 로켓 한 기에서 얻는 정보가 시뮬레이션 수천 번보다 값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스페이스X를 경쟁사와 갈라놓은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은 스페이스X의 가장 조용한 혁명은 하늘 위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스타링크,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약 550km 위에 수천 개의 위성을 뿌려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기준 궤도에 올라간 스타링크 위성은 6,000기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종적으로 42,000기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42,000개. 지금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인공위성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위성들이 무엇을 바꾸고 있냐고요? 아프리카 오지의 병원이 실시간으로 유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어선이 위성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군사 통신망이 끊겼을 때 스타링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외교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지금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의 줄기, 스타링크 위성들이 지나갈 때 망원경에 찍히는 밝은 궤적이 관측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후계자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있어서 피할 수 있지만 지상 천문대들은 이 수천 개의 인공별들 사이에서 진짜 별을 찾아야 합니다. ESA와 국제천문연맹은 이미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류가 별을 보기 위해 쏘아올린 기술이 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 공식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 지구 하나에만 기대는 문명은 언젠가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 재앙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타쉽은 바로 그 화성행 우주선으로 설계됐습니다. 한 번에 100명을 태우고 편도 6달을 날아가는 우주선입니다. 나사도 화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복귀 프로그램에서도 달 착륙선으로 선택된 것이 스타쉽입니다. 경쟁 끝에 달 착륙선 계약을 따낸 건 스페이스X였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보잉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 대신 20년 된 민간 스타트업을 달 착륙에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지구 궤도를 장악하고 달과 화성으로 가는 길목을 쥐게 된다면 그 힘은 누가 통제할까요? 민간 기업 하나가 우주 접근을 독점하는 세상이 오면 그것이 과연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국제우주법은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느 나라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언한 1967년 우주조약은 민간 기업이 우주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켓을 쏩니다. 2024년에만 팰컨 9은 130회 이상 발사됐습니다. 평균 3일에 한 번 꼴입니다. 경쟁사들이 1년에 몇 번 발사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3일에 한 번 하늘을 열었습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리면 약 9조 킬로미터를 갑니다. 화성까지는 그 빛도 최소 3분에서 최대 22분을 달려야 닿습니다. 그 거리에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기다리고 있다고 머스크는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질문을 이렇게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향한 인간의 야망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야망이 인류를 구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답의 첫 줄이 써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